이렇게까지 고요한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벽시계 소리가 귀를 찢는데 정작 제 숨소리는 안 들리는 밤들이었어요. 남편 영수 씨가 떠난 지 3년째. 거실엔 그의 독서등만 남아서 매일 밤 켜놨거든요. 불빛이라도 있으면 덜 텅 비어 보이니까. 저녁은 늘 라면이었습니다. 냄비째 식탁에 올려놓고 뚜껑에 면 덜어서 후루룩. 식어버린 면발이 꼭 제 처지 같더라고요. 늘어지고 맥 빠지고. 그릇에 담아 먹자니 설거지가 귀찮고 그렇다고 배를 굶을 순 없고 엄마 라면만 드시면 안 돼요. 딸아이가 김치통을 내려놓으며 한숨 쉬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미안하더라고요. 자식한테 걱정 끼치는 엄마가 돼서. 그날도 마트에서 1+1 행사하는 라면 박스를 끌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십니까? 장바구니가 꽤 무거워 보이네요. 남색 조끼에 회색 슬랙스. 헤어크림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남자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제 장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이런 밀가루 음식은 속만 버리실 텐데요. 그 말이 그때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따뜻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죠.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거든요. 아이고, 혼자 사니까 이게 편해서요. 몸 상하십니다. 제대로 드셔야죠. 정갈한 차림새에서 신뢰감이 풍겼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은 또렷했고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같은 동 사시나 봅니다. 그렇게 영호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복도에서 스치듯 만나면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끔 우편함 앞에서 마주치면 날씨 얘기를 나누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물었어요. 혹시 저녁 같이 하실 수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것인지 그분 것인지 모를 만큼. 퇴직 공무원이라던 그는 말했습니다. 부인을 5년 전 암으로 먼저 보냈다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다고. 저도 정적이 무섭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알 씹는 것 같아서요. 식당 테이블 너머로 본 그의 눈에 제 외로움이 비쳤습니다. 서로의 구멍을 메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3달 만에 그가 청혼했습니다. 같이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누구라도 곁에 있었으면. 그 절박한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거라 믿었어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죠. 하지만 여러분, 60년 넘게 혼자 다듬어온 타인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정갈했던 신사복 뒤에 숨겨진 숨막히는 진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수건은 결을 따라 세로로 접어야 합니다. 가로로 접으면 섬유가 늘어나요. 이사 첫날부터였어요. 영호 씨가 제 손에서 수건을 빼앗아 다시 접었죠. 웃으면서요. 친절하게 설명하는 목소리로요. 그런데 왜 등골이 서늘했을까요? 아, 제가 몰라서. 괜찮습니다. 앞으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옷장을 정리하던 날 그는 제 블라우스들을 전부 꺼내 다시 걸었습니다. 색깔별로, 길이 순서대로. 제가 30년 넘게 써온 방식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수련 씨 7시 1분입니다. 1분이 하루를 결정해요. 식탁 앞에 앉은 영호 씨는 손목 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밥그릇은 왼쪽, 국그릇은 오른쪽, 숟가락 손잡이는 탁자 모서리와 평행하게. 한 번은 국그릇을 왼쪽에 놓았다가 그의 얼굴이 굳는 걸 봤거든요. 원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의 원칙은 끝이 없었어요. 리모컨은 중앙에서 정확히 2cm 오른쪽, 슬리퍼는 현관에서 30cm 안쪽. 저녁 6시엔 반드시 뉴스를 틀고
9시 30분엔 침대에 누워야 했죠. 수련 씨, 아직 안 주무십니까? 시계가 9시 31분을 가리키던 밤, 그가 침실 문을 두드렸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압박감은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물기는 얼룩을 만들고 얼룩은 게으름의 증거입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면 그는 기다렸다는 듯 들어가 세면대를 닦았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수건으로 도기를 문지르는 그 소리가 꼭 제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 같았어요. 다음부턴 꼭 닦고 나오세요. 다음. 그 단어가 주술처럼 매일 반복됐어요. 제가 30년 넘게 해온 살림 방식, 제가 좋아하던 옷 입는 습관, 밥 먹는 속도까지 영호 씨의 정답 앞에서는 모두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60평생 잘 살아온 제가 이 집에서는 수건 하나 제대로 못 접는 모자란 여자가 되어 있더군요. 외로움요? 그건 차라리 사치였습니다. 지금 제 곁에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저를 감시하고 교정하는 교도관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외손주 지우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그 토요일. 4년 만에 미국에서 온 딸과 손주들이었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 우리 지우 이렇게 컸어? 이리 와봐. 팔을 벌리는데 영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야지.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지우는 멈칫했고 딸아이 얼굴이 굳었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였어요. 지우가 숟가락을 쥐는데 영호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쥐는 거야. 검지는 여기. 6살짜리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아 다시 쥐어줬어요. 딸이 끼어들었죠. 죄송하지만 애는 제가 가르칠게요. 지금 안 고치면 평생 갑니다. 미국서 고생하다 온 내 새끼한테 이 집은 친정이 아니라 가시방석이었구나. 따뜻한 밥 한 끼 편하게 못 먹이는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나 배부르다. 지우가 거실로 뛰어가려는 순간 영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실내에서 뛰면 안 된다. 할아버지도 아닌데요? 지우의 대답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규칙을 지켜야 해. 엄마, 나 무서워. 딸이 지우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탕, 문 닫는 소리가 심장을 후려쳤어요. 이틀 뒤 딸네 가족은 떠났어요. 현관에서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할머니, 다음엔 우리 집에서 만날까? 여긴 무서워.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영호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분무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죠. 칙칙. 아이들의 온기가 남은 소파와 바닥에 소독약을 뿌리며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네요. 애들 가고 나면 먼지가 배는 더 생긴다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박물관에 나라는 박제가 필요했던 거라는 거요. 내 자식의 웃음소리조차 오염으로 취급하는 이 남자 곁에서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닦아내는 건 얼룩이 아니라 내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내 자식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가 정해준 9시 30분이 아닌 새벽 2시에 가방을 쌌습니다. 엄마, 잠깐만 오실 수 있어요? 딸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며칠만 와달라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거든요. 저를 향한 3일만 다녀올게요. 영호 씨에게 말했을 때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일정을 물었어요. 규칙이 깨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매뉴얼의 일부였다는 걸. 가방 하나만 챙겨 나왔습니다.
딸의 집은 달랐습니다. 소파에 리모컨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지우는 거실을 뛰어다니고 3일 동안 국을 소리내서 마셨고 슬리퍼를 아무데나 벗어났습니다. 누가 뭐라 안 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아. 지우가 제 무릎에 앉아 말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어서. 그런데 밤이 문제였어요. 새벽 4시 딸네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쏟아놓은 블록을 치우려다 손을 멈췄어요. 내 집이면 내 마음대로 치울 텐데 여긴 딸네 집이었습니다. 장난감 하나 치우는 것도 조심스러운 손님일 뿐이더군요.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어요. 규칙은 없었지만 소속감도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제 옵니까? 정수기 필터 교체 올 시간입니다. 영호 씨의 문자였습니다. 안부도 그리움도 없었죠. 그저 관리인으로서의 지시. 그런데 참 비참하게도 그 차가운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더군요. 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긴 하구나. 보고 싶다는 말보다 언제 오냐는 채근이 더 안심이 되는 내 꼴이 우스웠습니다. 나는 어느새 그가 짜놓은 그물 속에서만 숨쉬는 법을 배운 물고기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아침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갈 거야? 그냥 우리랑 살아. 신발을 신는 제 손을 딸이 붙잡았습니다. 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애써 웃으며 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난 내 손님이지만 거기 가면 난 그 사람 아내잖니. 잘 지내세요, 엄마. 딸의 포옹이 길었습니다. 제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떨렸어요. 아내라는 이름의 가정부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늙은 짐승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영호 씨가 저를 향해 처음으로 던진 말은 제 상상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돌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셨습니까? 영호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갑다는 표정도 없이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요, 제가 해놨습니다. 식탁 위엔 2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감자조림과 김치, 밥. 정확히 7시였죠. 그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제가 없어도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당신이 편한 대로 해. 짧았지만 무거웠어요. 선택하라는 뜻이었죠. 이 집에 남을 거면 규칙을 받아들이고 떠날 거면 떠나라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65년을 산 얼굴. 딸네 집에 자유로웠지만 지독하게 고요했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영호 씨 앞에 섰습니다. 영호 씨, 저도 규칙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제 손주들이 옵니다. 그날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장난감 흩어놓아도 됩니다. 그게 제 규칙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 집의 질서가. 아니요. 이건 우리 집입니다. 안 된다면 저도 더는 못합니다.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로 나갈 거였어요. 잠깐. 영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신문을 내려놓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생을 자로 잰 듯 살아온 남자의 세상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토요일 오후만입니다. 딱 4시간만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거실 테이블 위 리모컨은 정확히 오른쪽 모서리에 놓여 있습니다. 수건도 여전히 세로로 접혀 있죠. 하지만 토요일 오후가 되면 영호 씨는 마스크를 쓰고 서재로 숨어버리고 거실엔 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집니다. 행복해진 걸까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더는 소리 없이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숨막히는 규칙의 감옥일지라도 제 손으로 창살 하나를 부수고 낸 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법 시원하거든요. 여러분의 황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독한 정적 속에 홀로 남겨진 자유입니까? 아니면 가끔은 숨이 막혀도 온기가 있는 감옥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들려주세요.